김민준 교수는 그날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수십 년간 생과 사의 경계를 지켜오며 돌처럼 굳었다고 믿었던 그의 심장이 반세기 전에 어느 가을날처럼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던 그 밤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은 언제나처럼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삐, 삐 하고 단조롭게 울리는 기계음, 다급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발소리, 낮게 깔린 신음과 억누른 울음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 뒤섞여 있었다. 72살의 심장내과 전문의 김민준 교수는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섬처럼 고요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이마의 주름은 그의 연륜을 보여주었지만 반듯한 의사가운과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그가 이 병원에 살아있는 전설임을 증명했다. 그는 습관처럼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자정을 넘긴 지 오래였다. 젊은 의사들에게 맡겨도 될 야간 당직이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응급실에 묶어두는 것으로 삶의 공허함을 메우곤 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제 가정을 꾸려 해외에 있었다. 명예와 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곁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머물렀다. 병원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교수님, 앰뷸런스 들어옵니다. 70대 여성.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의식 소실, 젊은 인턴의 다급한 외침이 그의 상념을 갈랐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이동식 침대를 밀고 들어왔다. 환자분 성함은 이서연, 72세. 현장에서 발견 당시 구급대원의 보고는 민준의 귀에 희미하게 맴돌았다. 이서연,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환자의 얼굴은 산소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고 창백한 손등 위로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청진기를 귀에 꽂고 환자의 가슴 위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불규칙하고 미약한 심장 소리, 상황이 좋지 않았다. 혈압 확보하고 제세동기 준비해.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히 살피기 위해 산소 마스크를 잠시 걷어내고 펜라이트를 들어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환자의 얼굴.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주름살과 검버섯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굳게 닫힌 입술의 선, 오똑한 콧날, 부드러운 이마의 곡선은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펜라이트가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삐삐거리던 기계음도, 다급한 발소리도, 그 무엇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의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쿵, 쿵, 쿵. 이서연,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그 이름을 그렸다. 50년이었다. 그의 삶에서 통째로 도려내어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두었던 이름.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지만 단 한 번도 감히 소리내어 불러본 적 없던 이름. 순식간에 응급실의 차가운 풍경은 사라지고 50년 전에 눈부신 가을 햇살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대학교 교정의 하늘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거대한 은행나무. 그 아래에서 수줍게 웃던 22살의 서연이 서 있었다. 은행잎처럼 노란 스웨터를 입고 있던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귓가를 스쳤다. 민준 씨, 졸업하면 우리 저 은행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요. 그때는 민준 씨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의사가 되어 있겠죠. 그럼 내가 꼭 그렇게 될게. 그리고 평생 너의 주치의가 되어줄게. 어리고 치기 어렸던 맹세.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약속.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었다. 그녀의 온기가, 그녀의 향기가,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킬 수 없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비겁하게 그녀의 삶에서 사라져야만 했다.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 교수님, 어깨를 흔드는 인턴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주는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퍼뜩 정신을 차렸다. 눈앞에는 다시 차가운 현실이 있었다. 그의 첫사랑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추기 직전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주먹을 꽉 쥐었다. 후회도, 슬픔도, 그리움도 모두 사치였다. 그는 의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환자였다.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제세동기 차지. 그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를 울렸다. 이전보다 더욱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이비백줄로 차지 모두 비켜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민주는 제세동기의 패드를 받아들어 서연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차가운 금속 너머로 50년 전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서연아, 제발. 마음속으로 절규하며 그는 버튼을 눌렀다. 환자의 몸이 활처럼 강하게 튀어 올랐다가 축 늘어졌다. 모두가 심전도 모니터를 주시했다. 길고 단조로운 경고음이 멈추고 마침내 삐삐삐 규칙적인 신호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응급실 안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김민준 교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는 방금 자신의 손으로 반세기 동안 죽은 듯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이었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그녀를 살려내야만 했다. 그것이 신이 그에게 이 잔인한 재회를 허락한 유일한 이유일지도 몰랐다. 이서연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눈을 떴다. 희미한 의식의 저편에서 가슴을 찢을 듯한 통증과 함께 꽃집 바닥에 차가운 타일 감촉이 마지막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보다 여기가 어디일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너무나도 희고 깨끗한, 고개를 돌리자 널찍한 1인용 병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고 방 안에는 최고급 의료 장비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 쉽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보험이 이렇게까지 보장되지는 않을 텐데. 그녀의 마음에 혼란과 의문이 뒤섞였다. 자식들이 무리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반듯하게 다려진 하얀 가운. 가슴팍에는 심장내과 교수 김민준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남자는 키가 크고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깊은 눈매는 세월의 지혜와 무게를 담고 있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닿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덧쓰이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의 울림은 그녀의 기억 속에 박제된 것처럼 선명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마주했다. 김민준, 시간이 멈췄다.
22살의 청년이던 그가 이제는 저명한 의사가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함은 사라졌지만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대로였다. 한때 세상 전부를 담고 있던 그의 눈은 이제는 환자를 대하는 냉철한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만의 재회는 눈물이나 반가움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오직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수만 가지 질문과 원망, 그리움이 서연의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의사 가운을 입은 낯선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역할을 연기했다. 이서연 환자분, 저는 담당의 김민준입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환자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의 손에 들린 차트를 넘기며 그는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젯밤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잘 되어서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앞으로 며칠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고요. 그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다 가슴의 통증에 잠시 인상을 썼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녀 또한 그를 의사 선생님이라 칭하며 그의 의도에 화답했다. 더 이상 22살의 어리숙한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작은 꽃집을 꾸려온 강인한 여인이었다. 비록 지금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꺾이지 않을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기둥이 박혀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그런 태도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는 그녀가 원망 섞인 질문이라도 던져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50년 전의 일 따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이 그는 진찰을 계속했다. 청진기를 그녀의 가슴에 가져다 댔을 때 얇은 환자복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에 그의 손끝이 저릿했다.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젯밤의 사투를 떠올렸다. 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진찰을 마친 민준이 몸을 돌아서려는 순간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이 병실은 아무래도 저에게 과분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내야 할 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 보이는 당연한 걱정이었다. 민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배려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환자분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아닙니다. 제 형편에 맞게 일반 병실로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그것은 동정이나 시혜를 거부하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위로 드러난 고집스러운 표정.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며 살아온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에는 삶의 존엄성이 깃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 그가 사랑했던 것은 그녀의 밝은 미소였지만 지금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그녀의 고고한 모습이었다. 그 강인함과 위엄이야말로
그가 반세기 동안 그리워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에게 전달해 두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정을 취하시고 내일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짧은 대화가 끝나고 민주는 병실을 나섰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고독한 처지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듯했다. 왜 하필 당신은 걸까? 한편 병실을 나온 민주는 복도에 기대어 섰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의 단호한 태도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의사와 환자, 그것이 50년 만에 재회한 그들의 관계였다.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가혹한 거리였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이서연은 1인실을 떠나 6인실 병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창밖으로 보이던 화려한 도시 풍경 대신 이제는 회색빛 병원 건물과 다른 환자들의 커튼만이 보였다. 시끄러운 대화 소리, 보호자들의 부산한 움직임, 복도를 오가는 카트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마음이 편안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자리였다. 과분한 친절과 알 수 없는 배려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평범한 환자들 틈에 섞여 있는 것이 훨씬 견디기 쉬웠다. 오후가 되자 그녀의 아들 박진수가 헐레벌떡 병실로 들어섰다. 40 후반의 그는 작은 건설 현장을 운영하는 탓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투박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겉모습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하필 현장이 멀어서 바로 와보지도 못하고. 진수는 어머니의 침대맡에 주저앉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괜찮다. 괜찮아. 별일 아니었어. 괜히 너 일하는데 방해만 됐구나. 서연은 아들을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때 진수의 눈에 병실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병실을 옮기셨어요. 어제 간호사가 VIP 1인실에 계신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들었나? 아니다. 내가 옮겨달라고 했다. 혼자 있으니 답답하고 비용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서연의 대답에 진수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어젯밤 병원 원무과에 문의했을 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김민준 교수님의 특별 지시로 병실료는 따로 청구되지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의사가 평범한 노인 환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그 김민준 교수라는 사람 아는 분이세요? 진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갈무리하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여기서 처음 뵌 분이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의사들도 있다던데. 아들의 의심은 서연이 밤새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불안감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 역시 민준의 행동을 순수한 호의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과거에 대한 부채감 혹은 값싼 동정일 터였다. 50년 만에 나타나서 이제 와 베푸는 친절은 그녀의 자존심을 깊게 핥히었다. 그녀는 빚을 지고 싶지 않았다. 특히 그에게는 쓸데없는 소리 마라.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신경을 써주신 거겠지. 서연은 아들의 말을 퉁명스럽게 잘랐지만 그 순간 병실 커튼이 열리며 김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진 시간이었다. 그는 여러 명의 레지던트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존경받는 의사의 권위와 연륜이 느껴졌지만 진수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다. 민준은 애써 진수의 시선을 외면하며 서연의 차트를 확인했다. 환자분,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병실은 불편하지 않으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시끄러운 6인실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덕분에 괜찮습니다. 여기가 훨씬 마음 편합니다. 그녀의 대답 속 가시를 민준인들 모를 리 없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진수가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니를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만. 진수는 일단 허리를 숙여 예의를 차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저희가 분수에 넘치는 치료나 배려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어제 VIP 병실 비용도 그렇고 혹시 저희가 모르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버지 없이 홀로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를 지키려는 아들의 본능적인 경계심이었다. 민주는 진수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불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실 이분은 제 첫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환자의 상태가 워낙 위중했기 때문에. 병원 방침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호자분, 민준의 교과서적인 대답은 진수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민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 어색하고 팽팽한 대화를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서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들이 민준 앞에서 자신을 대신해 따져 묻는 이 상황이 굴욕적이었다. 민준의 동정은 결국 이런 식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회진이 끝나고 민준과 의사들이 병실을 나가자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년의 세월이 만든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다. 선의로 포장된 행동조차도 서로에게 오해와 상처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고리를 이제는 정말로 끊어내야 했다. 진수야, 아님의 어머니, 퇴원 수속이나 빨리 알아봐다오. 여긴 더 이상 있고 싶지 않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 결정은 민준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이서연은 마지막 정밀 검사를 위해 심장 초음파실로 향했다. 복잡한 6인실을 벗어나 조용한 검사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담당이가 직접 검사를 진행한다는 말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김민준과 단둘이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이미 검사실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의료 장비가 내는 기계음만이 낮게 흘렀다. 서연은 묵묵히 검사 침대에 누웠다. 민준은 차가운 젤을 그녀의 가슴에 바르고 초음파 탐촉자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지극히 전문적이었지만 그 손끝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서연은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화면에는 그녀의 심장이 뛰는 모습이 흑백 영상으로 나타났다. 민준은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의학 용어들을 나열하며 상태를 설명했다. 판막 기능은 안정적입니다. 심장 근육의 움직임도 회복되고 있고요.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고 정기적으로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을 울렸다. 서연은 그의 설명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그의 옆모습을,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터였다. 50년 동안 응어리졌던 질문을 이제는 던져야만 했다. 민준이 설명을 마친 후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교수님, 서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검사실의 모든 소리를 잠재울 만큼 날카로웠다. 민준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로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50년 전에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셨나요? 돌직구 같은 질문이었다. 그 어떤 수식어도 원망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물음.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박히는 순간 김민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수많은 말들이 그의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파산 직전에 몰린 아버지의 절규. 가문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 임종 직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했던 피눈물 나는 맹세. 그리고 그녀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던 수십 통의 편지들. 그 모든 진실을, 아픔을, 변명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와서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을 살렸다는 말이, 그녀가 혼자 감내해야 했을 배신감과 고통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 그의 침묵은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그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어왔다. 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과 창백해진 얼굴, 굳게 담은 입술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았다. 그에게는 변명할 이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그저 젊은 날의 치기였고, 그녀는 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쉽게 버릴 수 있는 과거였을 뿐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의 입가에서 작고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지난 50년의 세월을 조롱하는 듯한 서글픈 웃음소리였다. 됐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사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괜한 걸 여쭤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흐트러진 환자복을 매만지는 그녀의 동작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저한테는 50년 전에 모든 게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그녀는 그와 그녀의 과거를, 그의 평생을 짓눌러온 후회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잔인한 형벌이었다. 서연은 침대에서 내려와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다. 진찰 끝났으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퇴원 수속 준비해야 해서요. 문이 닫히고 검사실에는 민준 혼자 남았다. 그는 초음파 기계에 몸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서연의 심장 영상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가장 깊은 상처는 영원히 치유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0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그를 완벽한 패배자로 만들었다. 그날 밤 병원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고요했다. 퇴원을 앞둔 이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에 있었던 김민준과의 대화가 상처처럼 남아 그녀의 마음을 헤집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정한 말보다도 아팠다. 그녀는 어서 빨리 이 병원을, 그리고 그의 그림자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으스러뜨리는 듯한 고통이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침대 옆의 간호사 호출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허공을 헤맬 뿐이었다. 이비비비비. 그녀의 몸에 연결된 심전도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고요하던 6인실 병동의 정적은 순식간에 깨졌다. 당직 간호사와 의사가 비명처럼 달려왔고 병동 전체에 긴박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육교행 2호 이수연 환자, 어레스트 코드 블루, 코드 블루. 병원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김민주는 교수 연구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저한테는 50년 전에 모든 게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때 복도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 다급한 방송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6기검 2호. 이서연,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튀어나가 복도를 질주했다. 나이도, 체면도 잊은 채였다. 그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젊은 의사가 서연의 가슴 위에서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미키어. 민주는 젊은 의사를 밀치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강력하게 그녀의 가슴을 압박했다. 제세동기 가져와. 에피네프린 1mg.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힌 늙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신과 싸우는 냉철한 지휘관이었다. 몇 번의 제세동기 충격 끝에 간신히 심장 박동이 돌아왔지만 모니터의 수치는 여전히 위태로웠다. 급성 심근경색이다.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혔어. 당장 수술실로 옮겨. 그가 소리쳤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절망적인 표정으로 보고했다. 교수님 흉부외과 과장님은 다른 응급 수술 중이시고 백 교수님은 지금 외곽순환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1시간. 그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주위의 모든 의료진의 얼굴에 절망감이 떠올랐다. 모두가 민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 병원에서 이 순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민준은 파랗게 질린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는 없었다. 비겁하게 한 번, 그리고 운명의 장난으로 또다시 그녀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심장내과 의사이지 외과 의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규칙이나 절차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수술실 준비해. 스텐트 삽입술. 내가 직접 한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실패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의료진들이 서연을 수술실로 옮기기 위해 침대를 미는 순간 고통 속에서 그녀의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흐릿한 시야 속에서 침대 옆을 따라 달리는 민준의 얼굴을 발견했다.
50년의 세월이 거치고 그의 얼굴 위로 22살 청년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움직였다. 민준 씨, 그 한마디. 그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호칭. 그것은 그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파편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그녀를 살려내야만 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속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민주는 마스크와 수술복으로 중무장한 채 집도의의 자리에 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끝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메스, 그의 짧은 말과 함께 운명을 건 사투가 시작되었다. 그는 환자의 대퇴부 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하고 혈관을 따라 심장으로 접근해 들어갔다. 모니터 화면에는 그녀의 혈관 내부가 실시간으로 비춰졌다. 막혔어. 여기서 완전히 막혔다. 예상보다 상황은 심각했다. 혈전이 관상동맥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다. 조금만 지체해도 심장 근육은 영원히 괴사할 터였다. 가이드와이어. 조심스럽게 통과시켜. 그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뚫었다. 땀방울이 그의 임에 맺혔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모든 개인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의사로서의 본능과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만이 그의 몸을 지배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경고음이 수술실을 찢을 듯이 울렸다. 교수님, 혈압이 심정지 올 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레지던트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다. 민준의 눈빛이 번뜩였다. 정신 차려. 노르에피네프린 투여하고 혈압 유지에 3초 안에 스텐트 위치 잡는다. 그의 목소리는 불호령이었다. 모두가 그의 지시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빨라졌다. 그는 정확하게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위치시키고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넓혔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좁아져 있던 혈관이 다시 열리고 붉은 피가 힘차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요란하게 울리던 경고음이 멎고 안정적인 심장 박동음이 수술실을 가득 채웠다. 수술은 성공이었다. 민주는 기구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극한의 피로감이 해일처럼 몰려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어 던졌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 위로 안도와 탈진의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안정된 상태로 잠든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방금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심장을 50년 전 놓쳐버렸던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미래를 구해낸 것이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지고 녹색 등이 켜졌다. 그것은 생명이 계속됨을 알리는 신호였다. 김민주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수술실을 걸어 나왔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극한의 집중력은 그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땀으로 축축한 수술복이 몸에 감겨왔고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과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 찬사와 격려를 보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직접 스텐트 시술을, 그것도 이런 위급 상황에서 성공시키다니요. 전설이 괜히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칭찬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곁을 지나쳤다. 그는 지금 축하를 받을 기분이 아니었다. 안도감과 함께 그녀를 또다시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가 뒤늦게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만약 자신의 손이 조금이라도 떨렸더라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로 가지 않았다.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맨 꼭대기층에 있는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한밤중의 정원은 인적이 끊겨 고요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빛의 점들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50년 전 그녀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사업은 부도가 났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유일한 해결책은 경쟁사 사장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뿐이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했다. 민준아, 이 애비가 미안하다. 하지만 너라도 살아야지. 우리 가족을 부탁한다. 그는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갈이 찢어졌다.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무너져가는 가족을 외면할 만큼 이기적이지 못했다. 결국 그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서연에게는 차마 이별의 말조차 건네지 못했다. 어떤 변명을 한들 그것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그저 비겁하게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 그 침묵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야 했다. 죽은 아내에게도 미안했고 자식들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교수님, 여기 계셨군요.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같은 과의 젊은 부교수 이진우였다. 그는 민준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는 속 깊은 후배였다. 그는 민준의 지친 뒷모습을 보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아, 무슨 일인가? 민준은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아닙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 와봤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진우는 민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오늘 민준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단순한 응급수술 후의 피로감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환자분은 누구신가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민준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자신의 전공 분야도 아닌 위험한 수술을 직접 집도한 것. 수술 내내 보여준 처절할 정도의 집중력. 그 환자가 보통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다. 민준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저 어두운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질문이 무례했다고 생각하며 돌아가려 했다. 나의 첫사랑이었네. 마침내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진우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무잎처럼 잘게 떨리고 있었다. 50년 동안 단단한 갑옷처럼 그를 지켜주었던 이성과 위엄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난간에 주저앉듯 기대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다. 22살의 가을, 은행나무 아래에서의 약속, 갑작스러운 집안의 몰락, 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침묵의 세월. 그것은 고백이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다. 한 남자가 평생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회한의 토로였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저 묵묵히 한 영혼의 무너짐을 지켜보았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쏟아낸 민준은 마침내 말을 멈췄다.
격렬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마음속에 엉겨붙어 있던 거대한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와 자신의 고통을 나누었다. 나는 그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네. 내 추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나쁜 놈으로 기억되는 게 낫다고 그렇게 믿었어. 그의 목소리는 허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내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칼이었던 거야. 그 칼이 50년 동안 그녀의 가슴에 박혀 있었던 걸. 나는 어제서야 알았네. 그는 오후에 있었던 서연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상처받은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다시 찔렀다. 그는 그녀를 살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구원하지 못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라도 말해야겠지. 모든 걸. 그는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생각이었다. 밤의 장막을 뚫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김민준에게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이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서연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며칠 만에 그녀는 스스로 병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 기력을 되찾았다. 그녀의 몸은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생명의 경계선 위에서는 오히려 사소하게 느껴졌다. 원망도, 미련도, 이제는 부질없었다. 그녀는 그저 남은 생을 평온하게, 자신이 일궈온 작은 세상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내야 할 마지막 얼룩이었다. 진수야, 퇴원 수속 좀 알아봐 주렴. 의사 선생님도 이제 괜찮다고 하셨으니 더 이상 병원 신세 지고 싶지 않구나. 아들이 병문안을 오자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어머니, 좀 더 안정을 취하셔야죠. 아니다. 집에 있는 내 화초들이 눈에 밟혀서 더는 못 있겠다. 여기가 아무리 편한들 내 집만 하겠니.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진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한 가지를 덧붙였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 김민준 교수님께는 따로 알리지 말아다오. 조용히 가고 싶구나. 아들은 어머니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 역시 어머니를 이토록 힘들게 만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그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한편 김민주는 서연의 회복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병실에 직접 찾아가는 것을 피했다. 대신 후배인 이진우 교수를 통해 매시간 그녀의 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시했다. 그는 서연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신도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다. 밤새 이어진 고백으로 그의 영혼은 해방되었지만 이제는 그 진실을 그녀 앞에 꺼내놓을 용기를 모아야 했다. 마침내 서연이 퇴원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날, 민주는 아침 회진을 마친 후 큰 결심을 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라고. 그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녀의 병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침대였다.
가지런히 정돈된 시트와 소동향 냄새만이 남아 조금 전까지 이곳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50년 전 그녀의 삶에서 자신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제 그녀가 그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이곳에 있던 이서연 환자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아, 이서연 할머니며 1시간 전에 아드님이랑 퇴원 수속 밟고 나가셨어요. 조용히 가고 싶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몸을 돌려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점차 빨라져 거의 뛰다시피 했다. 이대로 다시 그녀를 놓칠 수는 없었다. 이번에 놓치면 정말로 영원히 끝이라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연구실에 도착한 그는 의자에 걸려있는 자신의 흰 의사 가운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함께해온 그의 자부심이자 갑옷이었던 그 가운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다. 그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50년의 세월뿐만이 아니었다. 교수와 환자라는 이 사회적 역할 역시 거대한 벽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가운을 벗어 의자에 던져두었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 교수로서 그녀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저 한 남자, 김민준으로서 그녀 앞에 서야 했다. 그는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이다. 화면에 뜬 주소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상가였다. 상호명은 서연의 꽃집. 민주는 차 키를 집어들고 병원을 나섰다. 평생의 일터였던 병원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아 주소지로 향했다. 서울의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향하는 길은 마치 그의 세계에서 그녀의 세계로 넘어가는 여정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녀가 자신을 만나주기는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번 탐색은 단순히 그녀의 주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인생의 봄날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길게 위치한 작고 아담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간판에는 서연의 꽃집이라는 예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주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차마 내리지 못한 채 가게 안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아직은 몸이 불편한 듯 천천히 움직이며 하얀 난초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꽃들에 둘러싸인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가 없는 50년 동안 그녀는 이토록 아름다운 자신만의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꾸어 왔던 것이다. 민주는 한참 동안 차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50년의 후회와 죄책감을 짊어진 늙은 남자가 이제 막 되찾고 싶은 그의 봄날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마침내 차 문을 열었다. 김민주는 길을 건넜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청가한 소리를 냈다. 가게 안은 흙과 풀, 그리고 만개한 꽃들이 내뿜는 향기로 가득했다. 병원의 소동향 냄새와는 전혀 다른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녀만의 세상이었다. 물을 주던 이서연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들어온 사람이 김민준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놓칠 뻔했다. 어서 오세요.
습관처럼 나온 인사말은 힘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경계심, 그리고 희미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세어연아, 민주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 어떤 직함도 없이. 그 부름에 서연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의사와 환자가 아님을 선언하는 아픈 신호탄이었다. 돌아가세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환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싸늘하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늘 이곳에서 쫓겨나더라도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제발, 딱 5분만, 아니, 1분이라도 좋아.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냥 들어만 줘. 듣고 나서 나를 내쫓아도 닭에 받을게.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절박함과 애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차마 그를 뿌리치지 못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침묵했다. 그 침묵은 마지못한 허락이었다. 민주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변명처럼 들리지 않기를, 자기 연민으로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 그해 가을, 우리가 은행나무 아래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기억해? 그 며칠 뒤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부도, 집안을 덮친 빚더미,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채권자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2살의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의 자존심이었던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병을 얻으셨어.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더니 다른 회사 사장 딸과 결혼하라고 하시더군. 그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그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우던 그 시간에 그에게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까맣게 몰랐다. 나는 거부했어. 너와 한 약속이 있었으니까. 너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아버지께 소리쳤어. 하지만 아버지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셨다. 제발 가족을 살려달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왔다. 그는 차마 서연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닥의 타일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가족을 부탁한다는 말이었어. 나는 차마 아버지의 유언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그는 결국 정략 결혼을 했고 아내와는 평생을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살았다고 고백했다. 서로를 존중했지만 사랑은 없었다고.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그럼 왜 말 한마디 없었던 거예요? 서연의 입에서 마침내 질문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원망이라기보다 아픔에 찬 탄식이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네오에게 어떻게 말을 해?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으니 나랑 같이 도망쳐서 고생하자고. 아니면 나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하니. 나를 잊으라고 어떤 말을 한들 너에게 상처가 될 게 뻔했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주 나쁜 놈이 되기로 한 거야. 너의 기억 속에서 비겁하고 매정한 사람으로 남는 게 내 추한 현실을 너에게 떠넘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번에 널 다시 잃을 뻔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서연은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었다. 그녀가 5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배신자라고 저주했던 남자는 사실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피해자였다. 그녀의 분노와 원망은 갈 곳을 잃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신을 버린 남자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다. 엇갈린 운명 속에서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온 그와 그녀, 두 사람의 가혹한 세월에 대한 눈물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곱게 접은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용서해달라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아주길 바랐을 뿐이야. 네가 지난 50년 동안 나 때문에 아파했던 시간들에 대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꽃집 안의 향기로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50년 묵은 오해의 벽을 마침내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이서연의 꽃집에 다시 찾아온 평화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울음이 그치고 김민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간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연락도 오가지 않았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꽃을 돌보고 가게를 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50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원망이라는 바위가 사라진 자리에 낯선 연민과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한 온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다시 맑은 소리를 냈다. 서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보고 멈칫했다. 그는 의사가운도, 무거운 정장도 아닌 편안해 보이는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몸은 좀 괜찮아. 그는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말투가 아닌 오랜 친구의 안부를 묻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멋쩍게 웃으며 보온병을 내밀었다. 내가 아는 찻집인데 대추차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더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그의 서투른 변명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가 건넨 보온병을 받아들고 그에게 작은 찻잔을 내어주었다. 향긋한 대추차의 온기가 어색했던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날 이후 민주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꽃집을 찾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가게 한쪽의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가져온 책을 읽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 일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무거운 흙 포대를 옮기려 낑낑대는 것을 보고 민주는 반사적으로 달려와 그녀를 도왔다. 내가 할게. 아직 무리하면 안 돼. 평생 메스만 잡아왔던 그의 손은 흙을 옮기는 데는 영 서툴렀다. 흙을 쏟고 옷에 잔뜩 묻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교수님은 그런 일 안 어울려요. 여기서는 교수가 아니라 그냥 김민준이야.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날을 기점으로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가게 바닥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고 무거운 짐을 날랐다. 세계적인 심장내과 권위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분갈이를 하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서연은 그의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에게 화채대해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세상에서 좋은 학생이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꽃집을 넘어섰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민주는 심장 건강에 좋다는 핑계로 그녀를 근처 공원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혹은 강가를 천천히 거닐며 지나온 5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과거를 파헤치는 아픈 과정이 아니었다. 비어있던 서로의 삶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나가는 시간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죽은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어머니였다고, 그녀에게는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담담히 고백했다. 서연 역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추억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자신과 아이들을 아껴주었던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그의 빈자리가 때로는 사무치게 그립다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삶을 지탱해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나누었다. 자식들 이야기, 손주들 재롱, 살면서 겪었던 작은 기쁨과 슬픔들을 공유하며 그들은 22살의 연인이 아니라 72살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다. 청춘의 불같은 열정은 없었지만 황혼의 노을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감정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깊은 존중이 뒤섞인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공원을 걷다가 민주는 말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흙길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과 평생 책과 펜을 잡아온 그의 손,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손이 어색하게 맞닿았다.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아주었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맞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꽃집 문 앞에 그녀를 바래다 주며 민주는 내일의 약속을 했다. 내일 또 올게. 서연은 그를 보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네, 기다릴게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늦가을의 따뜻한 약속이었다. 그들의 더디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은 마침내 서로에게 다시 닿아 있었다. 이듬해 봄, 세상이 파릇한 새싹들로 다시 태어나는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김민주는 이서연의 손을 잡고 서울 외곽의 한 묘목시장으로 향했다. 서연은 그가 왜 이곳에 오자고 했는지 짐작하지 못한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이끌고 묘목들이 즐비한 곳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침내 하늘을 향해 가느다란 가지를 뻗고 있는 어린 나무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은행나무였다. 시오연아.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나시심자. 그 말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민준을, 그리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어린 은행나무를 번갈아 보았다. 50년 전, 황금빛으로 빛나던 교정의 그 거대한 나무, 그 아래서 영원을 약속했던 22살의 그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잊힌 적 없던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들은 가장 튼튼해 보이는 은행나무 묘목 하나를 골라 꽃집으로 돌아왔다. 가게 뒤편의 작은 뜰,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그들은 함께 나무를 심기로 했다. 민준이 서툰 솜씨로 땅을 파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묘목을 흙 속으로 옮겼다. 그들의 허리는 예전처럼 꼿꼿하지 않았고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었다.
함께 흙을 덮고 물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심는 행위가 아니었다. 엇갈렸던 시간과 상처를 땅속에 묻고 그 위에 새로운 희망과 약속을 심는 그들만의 신성한 의식이었다. 다시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늦가을의 아침 햇살이 서연의 꽃집 유리창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가게에 딸린 작은 거실. 창계는 2개의 찻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간 내린 향긋한 국화차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김민주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이서연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2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한 평화로운 정적이었다. 민주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뜰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은행나무는 1년 전보다 제법 자라 있었다. 가을을 맞아 샛노랗게 물든 잎사귀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뜨개질하는 서연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2 사람은 함께 창밖에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잃어버렸던 봄날은 이제 그들의 뜰 안에서 황금빛 가을로 무르익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맞이할 남은 모든 계절에 대한 약속이었다.